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대권주자 여론조사 추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홍준표 후보가 있는데요.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이번 추석 가족 모임, 평상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 김다현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서울은 맑고 파란 가을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고요. 앞으로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은 선선하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과 강원 영동, 경북 일부 지역과 부산 울산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내일 오후 가끔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이니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한낮 기온 서울 29도, 춘천과 대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부산 24도, 울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백로인 화요일에는 자, 정부가요, 지금 현행 수도권의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이번 추석 연휴, 과연 가족들 모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의문이 참 많았는데요. 김원미 기자, 네. 여기 키워드에 추석된 8명까지 키워드예요. 추석되는 8명까지 뭐 무조건 다 모일 수 있나 봐요? 네, 일단 추석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8명, 최대 8명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최대 4명까지 합해서 이 전체 8명까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 8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사실 오후 6시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후 6시 이후엔 이 지금처럼 또 2명 제한에 여기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 4명을 더해서 최대 6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6시 전에는 4명, 6시부터는 2명,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최대 4명까지 만날 수 있다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제일 좋은 거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제일 좋은 건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합니다. 하지만 벌써 이 코로나가 확산된 지 1년이 넘었고 뭐 지난해 추석 그리고 올해 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가족들끼리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도 좀 거리를 더 주십시오라고 정부가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건데 이 마음이 이 김부겸 총리의 말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께서 작년 추석과 올 설 두 번의 명절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까지 그리운 만남을 밀어주십사라고 요청드리기에는 정말 저희들이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 방문을 해 주십시오. 만약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으신 경우라면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 가족끼리 보긴 보되 좀 안전한 추석으로 보내달라라는
호소였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통상 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이 요양원도 면회가 사실 지금 금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2주 동안, 그러니까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은 이 요양원 면회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김원민 기자,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우리 집에 가족이 이제 4명이에요. 네. 이제 추석 때 이제 고향을 가야 되잖아요. 네. 고향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백신 접종을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고향 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4명에다가 접종 완료자 2명, 6명이잖아요. 만날 네.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안 하셨으면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김태일 앵커가 접종을 완료를 했다거나 혹은 이 4인 가족 안에서 접종을 완료했다고 한다면 또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가 최대 4명까지 된다라는 점을 좀 잘 고려를 해서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리고요. 이와 별개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이 더 지속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 좀 바뀌는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소 완화되게 됩니다. 수도권 4단계, 또 비수도권 3단계는 여전히 적용이 되지만 이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또 모임 인원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 먼저 4단계 적용 지역의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기존에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그렇죠. 있었는데 이게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오. 모임 인원도 6명으로 느는데요.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끼리 6명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낮 2시까지는 2명, 오후 6시부터는 4명 이상의 낮 2시 이후 낮에는 2명,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의 이 접종 완료자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합니다. 아하. 이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의 경우에는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최대 모임이 가능하고요. 이 결혼식이 기존 4단계에서는 입장 인원이 49명으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99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단 조건이 붙게 되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백신을 접종 완료하지 않은 분은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모이는군요. 네, 단지 이제 그렇죠. 접종 완료자가 있을 때 최대한 이제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가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른바 이제 위드 코로나에 관련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어떻게 뭐 물론 백신 인센티브긴 하지만 사적 모임 제한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사전 점검 단계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일반 영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리아로 좀 진입된 단계 아니겠습니까? 벌써 우리가 지금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추석 연휴를 기해서 조금의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10월 3일까지는 현재 시스템을 다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지금 몇 달째 이런 이 봉쇄가 되면서 사실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최근에 대출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2년째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객관적인 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결혼식 같은 경우도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할 경우에 이제 이게 허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게요. 요즘 일반 그 예식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식사를 어떤 대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예식장 빌리기가 꽤 어렵습니다.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이게 어떤 옵션으로 해서 식사를 할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49명으로 한 근거는 뭐냐? 그럼 지금과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은 또 이제 시위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 99명은 늘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지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론의 압박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한 달 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책들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요 이번에 이제 사적 모임 완화 조치를 하면서 이거는 이 소자영업자 등 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 이게 코로나 상황 자체가 안심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난감해진 국민의힘.
자,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가 하나 나오면서 자, 이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자, 먼저요. 사주 의혹 보도예요. 자, 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를 이 지난해 4월 초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이 검찰총장이었던 이 지금의 윤석열 후보가 네. 지금의 이 국민의힘 당시에는 이 미래통합당이었었죠. 미래통합당의 총선 후보로 나온 전직 검사 김웅 의원한테 유시민 전 의원, 최강욱 의원 등등을 좀 고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결론적으로 일단 이 해당 건으로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진 않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 이 보도가 나오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김호수 현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이 사안을 좀 이 진상을 파악하라고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박범계 장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총장께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진상 확인이 필요하고요. 현재 법무부는 예의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자기들이 받았지만 고발장 접수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 대검에 고발장 접수 안 됐는지 혹시 그 확인이 되셨을지. 뭐 그런 것도 진상 확인은 차원에서 밝혀야 되겠죠. 오늘 뭐 추가로 보고받으신 건 없는 것이죠? 그거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의혹엔 검찰의 명예가 달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속히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김웅 그 후보에게 뭐 어떻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당시에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서 김웅 후보한테 당시 후보였었죠. 김웅 당시 후보한테 이 고발장을 아예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때 이 상황이 어떤 건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이 매체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총선이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로 출마했던 김웅 의원,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이분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권 유력 정치인들 3명과 언론사 기자들 7명 등에서 모두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웅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고 미래통합당 후보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 또 하필 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검사, 총장의 오른팔 그리고 복심 이렇게 불리던 그런 어떤 직책을 갖고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네, 이 의혹을 보도한 이 매체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사람이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총장의 오른팔이자 총장의 복심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정책관, 당시 정책관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김경한 법무장관 시절에 같은 고등학교 후배란 이유로 승승장구 출세를 해서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이 됐던 재판부 판사 성향 분석에 직접 개입했던 사람이고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면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간에 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인가요? 그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이렇게 친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 사이. 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실명도 나왔습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검찰총장을 겉에서 굉장히 보좌하는 이런 역할이다라고 최측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서 이 송영길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6개 정도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가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6개 혐의 중에 하나가 이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문건 이 문제였었는데 네.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손준성 이 당시 정책관이었던 겁니다. 아하. 때문에 이 징계위에서도 이 윤석열 총장 측의 증인으로 나가서 직접 이 진술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 손준성 정책관 김웅 의원이랑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연수원 이 29기 동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 손준성 정책관이 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한테 전달하는 이 중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 보도의 역할인 건데 이 고발 인칸만 빈칸이었고 피고발인의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등 11명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고 또 이 피해자로는 윤석열 그리고 윤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그리고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아예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발장에 이름만 적어서 내면 되게끔 이 백지 고발장을 주면서 어서 이거 이 당시 미래통합당 야당에서 고발을 하십시오라고 사주를 했다. 그러니까 시켰다라는 이 의혹입니다. 자, 윤지영 기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예요. 네. 그렇다면 지난 4월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이렇게 고발 사주 의혹까지 나오게 된 건가? 네, 지난해 4월의 상황을 보려면 그 이전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에 임명이 됐는데 이때 이 검찰 개혁을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해 2월에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가 나왔고요. 또 3월에는 한동훈 검사장,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이 4월 총선 전에는 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던 시점이라서 이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러면 자,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당시의 검찰총장이었던 의혹에 따르면 당시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손준성 검사가 당시의 야당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자, 이걸로 이름만 써서 고발을 좀 해주시오라고 사주를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당사자 가장 궁금한 건 윤석열 후보는 과연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문제가 될 게 없음을 강조했는데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중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오늘 직접 마이크를 잡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예비후보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이와 관련해서 고발 사주 한 적 전혀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뭐 당연하죠.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지 저도 뭐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친분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대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총장과 그 소통을 해가면서 일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모든 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걸 내놓고 뭐 얘기를 해야죠. 누구에게 누구를 고발하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고발하면 뭐합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 뭐 어이가 없는 얘기고. 후보님이 모르는 사이에 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고발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하게요? 네, 윤석열 예비후보 과거와 다르게 좀 격앙된 모습을 그러네요. 눈으로 확인하셨는데요. 고발 사주를 했다면 왜 고발이 안 됐냐며 상식에 맞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 예비후보는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어이가 없고 상식에 비춰 판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 이 문제와 더불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법적 조치 얘기까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외 협력 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요. 고발 사주 의혹은 말이 안 되는 정황이다. 윤석열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정치 공작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요. 캠프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 열흘 전이라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 대리 고발을 해달라고 고발장을 넘긴다는 건 상황과 맥락이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이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서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윤석열 후보는 참 어이없는 얘기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손 검사 입장이 있을까요? 네, 이 손 검사 역시 황당하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 사실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명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윤석열 후보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정 기자 또 한 사람. 그럼 고발장을 받았다고 지목되는 김웅 의원 입장이 있을까요? 네, 김웅 의원도 어제 보도가 터져 나오자마자 입장을 냈습니다. 이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내용은 당연히 이 당의 법률 자문단에 전달을 했다. 이 당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을 자신이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장 속 내용에 대한 고발이나 공론화가 당시에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이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김웅 의원 하면 윤석열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후보 캠프에 있는 인물이 이제 의원이잖아요. 자, 과거에 그렇다면 왜 김웅 의원에게 이거를 전달을 했을까? 무슨 윤 총장과 무슨 인연이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김웅 의원 지난번 당대표 출마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을 꼭 이 당으로 모셔오겠다. 그런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내가 가장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검찰 선후배 사이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1월 모습인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연수원을 방문했을 당시 김웅 검사가 저렇게 배웅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이 유승민 캠프행을 선택하면서 이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김웅 의원은 현재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예비후보를 저격할 수 있다는 그 위치에 있는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선후배 사이에서 서로 경쟁자가 된 두 사람, 결국 하나의 후보가 탄생한다면 둘의 돈독한 관계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보면 이 의혹 보도에 등장하는 세 사람, 자, 이렇게 윤석열 예비후보, 그리고 손중성 검사, 김웅 의원, 모두 이 의혹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의혹 자체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검찰이라는 기구가 어떤 고발을 통해 수사를 하는 기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를 어떤 면에서 보면 고발을 어떤 부추겼다? 이거는 사실은 검찰의 본연적인 의무가 아니죠. 그럴 경우는 상당히 저는 이게 사실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정보 담당관에게 지시를 해서 손 담당관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저는 확인해야 될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 당시에 이제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이 후보였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의원실에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사실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김웅 의원이 좀 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당시에 보면 이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시민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기면 바로바로 고발하는데 굳이 야당을 통해서 고발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럼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가 됐느냐?
이 부분도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손준성 기획관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전혀 이걸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언론에서 공개한 과연 고발장이 진실인 것인지 이거 자체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정말 거기서 전달해낸 문건인지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뭐 SNS 내용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그 내용을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이게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보면 이제 정보 담당관 같은 경우에 이 판사 사찰 의혹 때문에 법무부에서 사실 압수수색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PC가 다 압수수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혹시 이게 나온 게 아닌가는 또 의문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 그러면 그때 했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검찰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만약에 사실이라면 두 사람밖에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두 사람도 모르는 사실인데 왜 이 문건이 언론에 들어갔는가? 그렇다면 그 PC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PC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은 법무부겠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가라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공개된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김웅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 좀 상세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왜냐? 본인이 일단 직접 받은 당사자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정말 받은 것인지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받았는지 그 당시에 또 후보 시절이잖아요. 굉장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진짜 그걸 한다면 당의 법률당한 정정식 의원이 있습니다. 이 윤 후보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김웅 후보를 통해서 당시에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김웅 의원이 먼저 밝힐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손준성 지금 담당관도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검의 감찰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마 여기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쨌거나 이 상황은 만약에 지금 의혹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그 단계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확인되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이렇게 지금 당사자는 모두 부인을 하고 있고 이현정 의원 지금 논평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의혹 보도 자체를 신뢰할 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 의혹 보도를 처음으로 했던 이 매체 관계자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성명불상이 피고반으로 포함된 사람인데 그분의 실명 판결문이 증거 자료로 넘겨졌습니다. 실명 판결문이라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그걸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랄까요?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에 나와 있는 김건희 씨 피해 사실 적시 부분, 윤 총장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에 대한 피해 사실들이 거기 고발장에 나와 있는데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 씨한테 이런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고발장을 넘겨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단 김웅 의원 측에서는 뭔가를 받아서 전달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취재 내용을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취재원에 대한 신뢰, 이 외에도 뭐 두 가지 정도의 근거를 더 들고 있습니다. 이 먼저 피고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까지 증거 자료로 넘겨졌다는 점인데 이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 검사, 판사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검사로부터 넘겨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최초 보도 매체의 경우에는 이 판결문이 SNS 메시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캡처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 발신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캠프는 이 받는 핸드폰에서 발신자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을 하기만 하면 이 누구나 손준성이 문서를 전달한 것처럼 SNS 메신저에 찍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작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고발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어요.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라든지 황희석 최고위원. 자, 이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혹을 제기를 하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 목소리 모아봤는데요.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수사로 좌천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법무부 장관에 대들었다가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 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검사는 기자에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습니다.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 작년 채널A의 검은 유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채널A의 취재를 방해했다라는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고발 단체가 저희들을 고발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고발을 했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죠. 그 배후에 윤석열 총장이 그와 같은 일을 좀 사주했다 이런 생각까지는 이제 못하고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보시면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경우에는 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다.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냐 깡패였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자신이 올해 초까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고발한 이 성명 불상자가 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지시를 받고 고발한 것 아닌가, 그 뒤에 윤 전 총장이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만 지금 그 의혹이 나온 그 고발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발이 접수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이 황 최고위원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 측이 사주를 했다거나 한 증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 보도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신뢰를 증명하는 목소리들은 또 여러 건 있죠. 윤정 기자. 네, 맞습니다. 야권의 주요 주자들도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장성민 후보의 경우에는 이 보도한 기자와 자신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확신한다고 얘기해서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이 고발장 내용이 공개되면 부인할 수 없을 거다라면서 이 고발장 내용 자체를 얘기했습니다. 자, 은영 위원님. 더불어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번 의혹과 윤석열 후보와의 개연성은 약하다. 자, 지금 우리 기자들이 이 의혹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 이런 뒷받침하는 얘기들도 쭉 전해줬어요. 자, 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보도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문건을 한마디로 고발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윤석열 후보의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전 검찰총장의 지시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건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한 거는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것도 조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SNS 캡처라든가 또는 판결문이라든가 이렇게 검사만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손 검사가 보낸 게 맞은 것 같다라고 진 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묵인 또는 지시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진 교수는 그렇게 본 건데 근데 요거는 저는 좀 앞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일단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 손 검사의 그 자리 자체가 원래 검찰총장의 거의 비서실장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외에도 직책상으로도 거의 비서실장격인데다가 이 피해자라는 게 그 고발장의 피해자가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또 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모를 리가 있느냐, 최소한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문건에 고발장 문건에 뭐가 있냐면은 김건희 씨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검찰 수사 내용을 받았거나 또는 김건희 씨 본인한테 확인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문구인데 김건희 씨 본인한테 확인했다면 윤 전 총장이 자기 부인한테 물어보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 전 총장이 묵인 내지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쪽에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근데 여기도 물론 허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받고 김건희 씨한테 안 물어봤다면 윤 전 총장이 몰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진 전 총장은 아마도 설마 윤 전 총장이 그랬겠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좀 앞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고 아까 앞서 이제 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검찰의 대검의 진상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상조사에서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 감찰로 들어갈 거고 또는 공수처 수사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거쳐 이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게 의혹 증거도 없이 무작정 의심만으로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윤석열 후보가 관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또 그 뉴스버스 쪽에서 후속 보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만큼 준비해놓고 하나하나씩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럼 윤석열 후보한테는 일단은 기건 아니건 간에 사실이건 아닌 건 간에 일단은 악재임에는 분명한데 이 부분을 빨리 이제 어쨌든 수사든 진상조사든 빨리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도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자들의 설명 그리고 두 분의 논설위원들의 논평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이번 의혹 보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풀어야 할 부분들도 많고요.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아직은 결론 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만 해도 지금 정치권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미 기자, 여권에서는 아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총공세예요. 네, 맞습니다. 여권에선 이 윤석열 후보가 고발을 사주한 게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과 언론이 모의해 여권 인사의 죄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보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검찰 개혁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오늘 보도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그런 행태는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타락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합니다.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합니다. 법을 무기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 거의 최악의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지금 후보는 당내 토론도 회피하고 검증도 안 받고 있고 언론에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있고 해명에 뭘 하면은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전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성실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해명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낙연 후보 이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송영길 대표는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판을 좀 키우려는 그런 모습인 건데 사실 윤석열 후보 비판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김태희 앵커 누굴까요? 추미애 전 장관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이 바로 자신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내가 안 그래도 윤석열의 정치검찰 행태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익히 봐왔다라면서 이 내가 감찰의 징계까지 진행을 했었지만 이 밑에 검사를 시켜서 이 고발인 명의만 비운 백지 고발장으로 고발을 사주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나 지금 윤석열 후보와 경쟁하는 경쟁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요. 네, 맞습니다. 먼저 홍준표 예비 후보가 나섰는데요. 총장 양해 없이 고발장 전달이 가능했냐며 양해를 했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재형 예비 후보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최재형 예비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윤석열 예비 후보를 비판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윤 후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예비후보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윤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공작이라면 저부터 앞장서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장성민 예비후보까지 나서 윤 예비후보를 겨냥하며 사주 의혹을 둘러싼 후보자들의 공방은 현재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은미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또 한번 보면요. 어쨌든 윤석열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텐데 마침 오늘 오전에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 나왔었죠. 질문이 안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당무감사 정도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 당무감사, 당 차원에서 이 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이 국민의힘에서도 당 차원으로 이 별개로 감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게 두 개의 이 검사 진상조사가 좀 병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 당무감사를 위해선 이 문건을 받았다고 말한 이 김웅 의원이 이 문건을 이첩을 받은 게 맞는지,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 답변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건 역시 당무감사로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대선 검증단이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이 대선 검증단 설치도 좀 조속히 신속하게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뭐 어쨌든 뭐 확인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후보, 자, 잠잠해질만 하면 리스크가 하나 둘씩 자꾸 부각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야권의 1위를 달리는 후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들 또 특히 이제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마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증 공세가 뭐 치열할 것인가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가 결국 이제 중요한 과제죠. 이제 현재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과 차원에서 일단 이루어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인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당 차원에서 이제 그 검증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경선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 총장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후보들도 저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를 어떻게 눌러야지만 본인들이 지금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전혀 근거 없던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이제 윤 후보 측에서도 이 세부 사안에 대한 것들을 아마 본인들이 확인을 해서 좀 더 추가적인 입장을 밝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한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 경선 과정이 어려울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 여권에서도 공격하고 내부에서도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선 열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후보 TV 토론이나 뭐 이런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만큼 본인이 일단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히고 또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도 좀 제출하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대응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아마 이 의혹에서 좀 비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나올 의혹들, 자, 과연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